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산제와 복양 오세재 선생의 강의를 맡은 경북고전번역연구원 오상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좀 딱딱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도산제와 오세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주의 서학이라는 동네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고려 이미 삼국, 그리고 신라, 고려, 조선.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복양 오세재, 바로 고려 시대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는 하는 일이 한문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주된 일은 그 고전을 번역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고 하는 한문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 크게 돈벌이가 안 돼요. 요즘 시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크게 돈벌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요. 오늘 한 3권 정도 가져왔어요. 선물 드려도 됩니까? 제가 수강분들이 몇 분인지 몰라가 3권 딱 들고 왔어요. 이거는 이따가 퀴즈를 제가 낼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이 경주의 조선스토리 책을 제가 이렇게 감히 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은 조선시대에 경주를 다녀간 선비들의 유람 기행문입니다. 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고, 그 가운데 보면 이 서학동을 다녀가고 서학에 있는 서학서원. 여러분 아까 저 서학서원 지나왔죠? 들어가 보셨어요? 저 서학서원에 누구누구를 배양하고 있는데 3분을 배양했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학서원에 배양된 3분을 다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드셨는데 기회를 먼저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 설총. 예, 설총. 그 다음 김유신. 최치원.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렇게 질문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앞에는 제가 사인도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악필이지만 사인도 해놨고. 자, 그렇다면 이 서학서원이 최초에 김유신을 먼저 배양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1561년에 건립을 하고 김유신을 배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563년에 나머지 설총과 최치원생을 배양한 곳이 바로 서학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623년에 와서야 이 서학서원이 서학이라는 사역을 나라로부터 받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문화해설사나 또는 마을 해설가분들이 외워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이렇게 널리 알려진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서학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잘 미처 둘러보지 못한 공간,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산제라는 공간이 있어요. 도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학이 있어요. 이제 같이 가볼 거예요.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제가 사진을 다 퍼왔거든요.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자,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 좌측입니다. 좌측으로 산이 하나 우뚝이 솟아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선도산입니다. 이 도산이에요, 도산. 박역거서의 어머님이 성모죠. 다 배우셨죠, 그죠?
예, 그분과 연관된 곳이 또 선도산이고요. 이 선도산 자락이 자리하였다라고 해서 도산제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어때요? 되게 오래돼 보입니까? 새로 지은 것 같아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진 않죠? 대문도 보면 이렇게 그렇고 기와도 보면 그죠? 예, 그리 오래된 공간은 아닙니다. 자, 경주에는 수많은 원사정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원사정제라고 하면은 원은 서원을 나타내고요. 사는 뭐겠어요? 원사정제, 원, 서원, 사당, 정자. 제는 뭐겠어요? 바로 제실입니다. 이 도산제 할 때 이 제자가 바로 집제자입니다. 예. 자, 가보지를 못하니까 사진으로 제가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산제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제향되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오세제라는 분이 계세요. 예, 고려 때 중림 칠현으로 불렸고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분들은 다 고창을 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고창. 예. 그 다음에 오사원, 오경로, 그 다음에 임난, 오경우, 오심, 그 다음에 오열. 전부 다 임진왜란의 이 의병들입니다. 창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후대 인물인 오필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배양되기는 힘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고창오씨 분들의 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실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혹시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 자료 집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처음부터 오세제 선생, 고려 때 오세제 선생을 모시려고 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심이라고 하는 임나 창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모께서 돌아가시고 심효살이를 최초로 하던 공간이었고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제실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필환 17세기에 와서 사당 건립을 위해 이 공간을 활용을 했고 문중과 유림을 통해 이 공간을 성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1870년, 1868년이죠. 서원 철폐령을 당해 회철된 공간으로 되어져 있다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공간은 후대에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1900년대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자, 이 고창오 씨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오심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심. 아까 임난 창의를 하신 분이라 했는데요. 이 경주 도지동 아시죠? 동방도지. 거기에 가면 화수제라는 공간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 처음 봤는데요. 제가 그 친정님인데 알았어요. 친정이신데 처음 보신다고요? 네. 왜 그럴까요? 잘 안 봐서 그래요. 예. 아까 제가 원사정제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경주에요, 원사정제를 정확하게 세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수가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더 됩니다. 예. 집안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하면 더 돼요. 자, 원래는 이 고창오 씨의 화수제가 먼저 이렇게 존재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후손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세력이 많아지면서 차츰차츰 그 세대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이 경주의 입향주 격인 바로 오세제 선생을 따로 이렇게 이 선도산 자락 이 도산제에 모시게 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자료는 경주 유교 자료라고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자료가 잘 만들긴 했지만 많이 소략해요. 빠진 것도 많고.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한옥 지붕 형태의 건축물들 분명히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하는 곳이지? 사람 출입도 안 하고 그런 데를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그런 데 가면 이런 현판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어떤 글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발견이 될 겁니다. 아직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원사정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에서 지금 저 방향이에요. 저 방향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서학서원 뒷길로 해가 쭉 올라가면 구절초 많이 심어놨고 한 데 있죠. 석탑이 있는데. 예. 그 도봉서당을 지나가죠. 도봉서당 바로 위에 보면 요 시멘트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사진요, 제가 찍은 건데요. 어제 찍었는데요. 제가 요 수업한다고 어제 다녀왔어요. 예. 그냥 이렇게 마이크 들고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집에 가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가 사진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정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하시면서? 네. 여기 보면 고창옷이 제실이라 되어 있죠.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 15m만 가면 요런 울창한 숲길을 지나게 돼요. 여기는 계곡이고요. 요 계곡이 이렇게 산능성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좀 더 가볼까요? 비석이 하나 나오네요. 혹시 이쪽으로 다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비석 보셨어요, 선생님? 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를? 그 집에 그거 많이 잤는데. 어디요? 그 위에요? 예. 아, 제실에. 대신에 막걸리 드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많이 그랬습니다. 아.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오소년 공덕비. 오소년이 누구인지 혹시 짐작해 가세요? 아까 고창옷이라 그랬죠? 어린 소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자분이십니다. 이름이 오소년이라는 여자분이십니다. 천북초등학교하고 연관이 있어요. 찾아봤죠? 예. 천북면 오아리. 오야예요, 오야. 아, 죄송합니다. 오야 출신. 오소년이라는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시겠죠. 돌아가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천북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도 이 공덕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 찾아봤는데 다리 건립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이 마을에 공덕비를 세운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오세재 선생의 그 갈래 후손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총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아까 오소년 공덕비를 지나고요. 또 가다 보면 요게 길이에요. 요게 찻길인데 이게 골짜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일로 쭉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탐사 다녀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바로 예. 이 사진은 제가 다른 데서 퍼왔어요. 이런 기둥 모양의 돌기둥 모양이 이렇게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 여러분, 우리 주상절리는 저 읍천항 그것만 기억하시죠? 아닙니다. 경주에도 있고 산골에도 있어요. 뭐 중생대 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듯 서학은 여러 지형 그리고 지리적 또 토양학적으로도 아주 관심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유교, 이 고려 때 문인인
오세재 선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거기로 좀만 더 올라가면요. 이 선도산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을 만납니다. 예. 여기로 한 1.6km만 요래 쭉 올라가면 성모사라는 예, 공간이 나옵니다. 절도 있고. 그죠? 자,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요. 바로 다음과 같은 도산제 건물이 나옵니다. 예. 요 주소가 있고요. 대문. 여기는 제사. 요 위에가 바로 도산제. 그리고 앞에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헌성록이라는 2008년에 세운 비석이 있더라고요. 예, 헌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도산제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바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즉 돈 낸 사람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비석을 세웁니다. 헌성록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읽어볼까요? 고창오씨 시조 구상공 오학림 학림태학사 학림과 오학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창오씨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입향선조 이 경주에 입향한 현정공 세제 선생 오세제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2008년도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원사정제라 하면 아주 오래된 건물, 아주 예적부터 지내왔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서학에 있는 도산제는 좀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까 오세제라는 분이 고려 때 인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근대에 와서 거의 1900년, 1800년 후반 그때 와서 이 선조 선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가 후손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성록 옆에 보면 그 미처 포함되지 못한 임난의사 오인의 이 함자가 새겨진 비석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오웅동, 이게 같을 동자입니다. 웅동, 웅걸, 타기, 오신, 오수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임진왜란 때 고창오시로서 이렇게 활약을 떨치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고창오시 분 계십니까? 제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해주입니다. 저는 해주로 가요. 예. 그래도 올라가 보면 다 한 집안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9개의 비석이 보이실 거예요. 예, 2002년도에 이 재단을 마련하고 9개의 비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자가 써진 거는 재밌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도대체 어느 분을 모셨을까? 그래서 우측부터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재단에 새겨진 거고요. 여기 보면 2002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임원년. 여기는 뭐 등등 좋은 글귀들을 많이 새겨놨고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후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주에 흩어져 있는 이 고창오씨 분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서학, 상기석, 도산제에 다 모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저희가 왼쪽이에요. 여기 보면 오계종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부분이 맨 마지막입니다. 예.
자, 맨 좌측에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오위라는 분이세요. 오위. 우리가 이게 그 비석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여기 보면 글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조산대부, 그 다음에 전중성 내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전중성 내급, 사자 빠졌네. 내급사, 고창, 오공위지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벼슬을 나타내는 풍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집안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전에는 벼슬을 크게 못 하셨어요. 다 돌아가신 이후에 받았는 추정된 풍계들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다 받으셨는 거예요. 대부분. 자, 오이라는 분이 고려 때 인물입니다. 고려. 경주에서 고려 이야기를 하려면은 상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주의 고려시대 인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 사회지에는 김부식. 김부식이 경주 사람입니까? 어디 살았는데요? 아, 경주 김씨. 경주 김씨는 맞네요. 그리고 또요. 의외로 경주가 지금, 물론 여기가 신라문화원이지만, 신라의 문화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조선의 문화는 많아요. 서학석은. 근데 고려의 문화 공간은 극히 드뭅니다. 고려 충렬은. 어디요? 고려 충렬은. 충렬함? 예. 월정교를 그래서 그때까지 유지했었다고. 아, 왕이 내려와가 했는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예전에는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라의 땅이었고, 이 근대 이전에는 조선의 땅이었죠. 같은 공간에 시대가 다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려 문화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져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안강에 가면 구강서원이라고 그 익제 이재현 선생, 고려 때 인물이에요. 그분이 가장 유명하시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고창 오지 집안에서 이분들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오영로라는 고려 때 인물입니다. 예. 여기 보면 위위시, 위위경 이렇게 되죠. 이것도 고려 때 쓰는 벼슬들이 정순대부를 나중에 받았고, 오영로, 학렬이 노자 학렬이에요. 오영로, 오경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오균, 역시나 고려 때 인물입니다. 예. 도고서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한자 공부도 조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만 읽어도 와 그럴 거예요. 당신은 우리 글이 없어갖고 한자 표기를 했겠죠.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문인들이 한문을 읽고 쓰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못해요. 특정 공부를 한 사람 이외에는 한문을 읽기는 읽어도 쓰지는 잘 못해요. 글로 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언장, 여기서부터는 조선의 인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광록대부라 되어져 있죠. 상장군 장우. 예. 그 다음에 오종신, 통혼대부. 통혼, 그 다음에 뭐 가정,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다 사후에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분이 또 현감을 지내셨네요. 그 다음에 오성신. 아까 9개의 비문이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분 비석 뒤에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1894년에 경주 김씨 김형진이라는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역시나 거의 후대에 와서 이분들을 드러내기 위해
후손들이 선조 선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오귀종. 예, 종사랑을 지내셨고, 모헌은 호로 보입니다. 호. 모헌 선생. 예. 지금 기존 보세요. 7번 이전부터는 비속 보는 법입니다. 자나 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벼슬명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벼슬명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선, 이분은 아예 완전 후기 인물이죠. 그죠? 이 오기종 때에 와서는 이 헌자가 들어간 호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예. 오계종. 이분 또 호가 여기 일제라고 되어 있어요. 오계종. 여기 보면 일제라고 적혀 있어요. 예. 조봉대부. 판관. 일제호를 쓰고 있습니다. 2002년, 비교적 근대죠. 이 손장우라는 선생님이 이분의 비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주 향교에서 그 발행한 향현록이라는 책 아세요? 이상필 정교님이 그 작업을 하셨는데, 향현록.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경주 태생의 여러 문인들의 묘갈명, 그 다음에 행장, 그 다음에 유사 등의 글을 수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의 글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세겸. 호가 의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의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제가 이래 도산제를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궁금증과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어요. 근데 도산제는 고려 때문인 오세재 선생을 모신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 공간 뒤편에 이렇게 9개의 비석과 또 바로 앞에 임난의사 5분을 추가해서 여러 분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아, 여기는 고창옷이 제실이면서 바로 뭐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유적. 선산. 예. 자,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앞서 그 9분, 그리고 임난 5분.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찾아보면, 묘갈명, 행장, 글이 주룩주룩 이렇게 찾아져요. 이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 인터넷 쳐도 안 나와요.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찾고 나니까 공통점이 나와요. 1984년에 지었고요. 1992년, 97년, 1953년, 이거는 아까 2002년보다 더 늦은 2003년 전 경주 향교 정교를 하셨는 이동건 선생님께서 지으셨던 거예요. 저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모사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이게 비단 이 고창오씨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여러 가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1868년, 1870년 흥선대 운군이 이 사학의 이 어떤 정치적 개입과 그리고 그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전국에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원사정제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때 이 서학서원은 살아남았어요. 1623년에 사익을 받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철폐령에도 살아남았는 공간이 이 서학의 서학서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고창옷이
경주 세거의 이 도산제는 서원 철폐령을 견뎌내지 못하고 없어져 버려요. 딱 시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1870년을 기준으로 잡죠.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게 이거죠. 1992년. 거의 100년 정도입니다. 그 100년 이내에 후손들이 세력을 다시 일으키고 이 서악, 선도산 아래의 도산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후손이 잘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부모 묘역 정비입니다. 그걸 갖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산제 올라가서 도산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도산제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삐그덕 열고 들어가면. 열고 들어가요. 바로 보여요, 바로. 이 공간도 좁죠, 그죠? 여기 보면 뭐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아직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게 도산제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아까 요 비석이 요쪽에 있어요. 비석에서 이렇게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 전망이 안 나왔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정말 전망이 좋았어요. 예. 시야도 탁 트이고. 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현판을 만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선도산 할 때, 선 복숭아 도자입니다. 도산제라는 현판을 만나게 돼요. 이거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사진은 일부 빌려온 사진들입니다. 자, 실내로 열고 들어가면 실내에 이렇게 그 석가래 그 처마미시죠, 그죠? 이거는 다 실내에 달아놨는데 이렇게 현판들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이렇게 족자가 걸려 있어요. 복양, 오세제, 선정, 예, 애사제문, 병서, 쭉쭉쭉쭉쭉 누가 적었냐면 이규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규보. 어떤 거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누구랑요? 아, 그 이따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세재 선생이랑 이규보 선생. 아까 오세재 선생이 어느 시대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려죠. 이규보라는 분도 들어보셨어요? 이규보, 동북 이상국집, 그리고 한림별곡 등등. 당시 고려의 대단한 문장가이자 외교 문장을 잘 적었는 사람입니다. 이 이규보가 오세재 선생을 위해 제문, 설포하는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더 나이가 많냐면요. 자, 보세요. 오세재 선생을 위해 이규보 선생이 글을 지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무려 나이가 35살 차이가 났어요. 이기부 선생님 알고 사실. 오래 산 게 아니고요. 늦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기부가 그 나이가 있구나.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8살에 이 두 분이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예, 당시 고려는 그 1107년경이죠. 이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원래는 문신들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이 무관들이 가마보이 우리가 전쟁 나가가 싸우고 우리가 다 했는데 호사는 문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이 난을 일으켜서 세태를 바꿔버립니다. 그때 여러 문인들 가운데 벼슬에 나아가 있는 문인들, 벼슬에 나아가려고 하는 문인들, 이 자들이 벼슬의 뜻을 적고 초야로 묻혀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중국의 진나라에서 흥행했던 도교, 그 가운데 중림칠연, 해강 등등 이 중림칠연의 뜻을 모방해가지고 고려의 문인들도 오세제를 비롯한 7명이 모여 중림칠연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따 할 게 없어요. 자, 지금 건물 안을 둘러보고 있어요. 안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족보겠죠? 아, 이런 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현판들이 쫙 이렇게 달려있어요. 저는 이런 현판들을 보면은 글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복양 오세제 선생입니다. 이 실로 이렇게 발 쳐놨죠, 발. 요거는 실제로 재지낼 때는 이 실발을 걷어요, 이렇게. 그러면 깨끗한 모습의 영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예. 저거는 집안 분들이 열어주고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밑으로만 쭉 천천히 좀 내려주세요. 사진만 보시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좀 더 빨리 내리셔야 돼요. 이거는 집안 분들이 올린 사진인데요. 예, 묘사 지내기 위해서 모인 고창호 씨, 경주 입향교 오세제 선생의 후손들이십니다. 여기 봐, 이 부분 나오죠? 여기 아까, 예. 요거는 이제 묘소. 예. 여기 아까 실내 사진이죠, 그죠? 예, 쭉 내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요거는 가을이다, 그죠? 예. 여느 집안이나 다 똑같죠? 조상님 모시는 거는. 이렇게 후손분들이 모이셔갖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분들은 아시는데 경주 시민분들은 잘 몰라요. 경주에서 고려시대의 문인, 이분이 과거급제를 좀 늦게 하셨어요. 40대에 과거급제를 합니다. 예. 자, 이거 그래도 여러분 여기 들어갈 볼 기회가 잘 없어요.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1974년도에 이 도산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사업금이라 해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걷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10만 원. 여기 보면 내용들이 나와요.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나와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 복양선생 묘갈문을 만들고, 그리고 대호군공 묘갈 문도 만들고, 또 도산제 중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정호굴착 사업, 이게 나와요. 정호굴착 사업. 당시 우물은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식수죠, 그죠? 그래서 1974년도에 도산제가 운영이 되어 오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정호, 우물정자, 집안에 우물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걷었던 기록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집안분들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표성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실에 돈을 낸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 부산에서 왔고, 대구에서 왔고, 그 다음에 어디요? 포항에서도 왔고, 쭉 전국에 흩어진 이 고창오시 분들이 이 경주 도산제에 모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인데요. 바로 기문 2개와 상량문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흥선대원군 철폐 이후에 이 건물이 다시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연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900년이나 1908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글들입니다.
요거는 황헌 선생이라고요. 황헌. 저 올라가는데 도봉서당에 모셔진 분이 누구십니까? 그죠? 괜히 이분이 글 쓰신 게 아니에요. 다 연관된 이야기들이에요. 자, 황헌 선생의 기문이고, 제가 경주신문에 이런 글들을 풀어서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도산제 기문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그 황헌 선생의 기문 옆에 보면 오세재 선생의 후손되는 오세근이라는 분이 1908년에 적은 기문이 있습니다. 이 기문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요. 앞에 이만큼은 이 도산제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이만큼은 선조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또 이만큼은 인물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이제 칭송하는 이야기. 대부분 그렇게 털로 맞춰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안동권 시인데요. 권일섭 선생의 그 1900년도에 지은 상냥문입니다. 자, 상냥을 했다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00년에 이 도산제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한 2차례 정도 중수를 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 자료를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좀 하고 쉬도록 할게요. 2015년 기준인데요. 이 해조 오시가 참 오시가 이렇게 많대요. 본관이 뭐 열 몇 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24개인데 인터넷에는 몇 개 안 나오네요 보니까. 그 중에 해조 오시가 가장 많고요. 여기 보시면 고창이 한 6번째쯤 되네요, 그죠? 근데 따져보세요. 이거 다 합쳐도요, 경주 김씨 못 따라갑니다. 이시도 못 따라가고. 그만큼 세력이 적어요. 예. 자, 그리고 고창 50 비안 공간이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당연히 전라북도 고창에 있어야 되겠죠. 아까 현종공이 누구냐면요. 오세재 선생의 시호입니다. 시호.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복양공이 맨 현종공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산제라고 있죠. 이분이 바로 경주 서학동 선도리, 선도마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서학마을의 인물사 중에 고창오시 분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맡게 되었고요. 바로 이 복양 오세재 선생입니다. 이분을 기리는 시비가 황성공원에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려 때 문학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과거급제도 늦으셨고, 예, 향시는 빨리 붙었어요. 향시는 빨리 붙었는데 대과급제가 늦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 고려 때 대과급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제 중에 수제였습니다. 고려 때 대과급제는. 예. 특히 경주에 이 오세재 선생이 계셨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경주에 고려 때 인물들이 누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익제 이재현 선생 그리고 복양 오세재 선생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그 조철재 선생께서 경주문집 해제라는 책을 이렇게 내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약 200종이 넘는 경주문집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해제, 앞에 제목과 그 내용에 중심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듣기에 지금 국학진흥원 쪽에서 이미 경주문집 번역을 시작을 했고요. 활산집, 저기 보문 쪽에
영양남시 활산 남용만 선생의 글이 먼저 지금 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신호이고요. 지금 경주만치 유교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곳이 드물어요. 엄청납니다. 원사정제만 해도 많고요. 문집을 따져도 많고, 인물로 따져도 많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시하게 봐요. 조금만 가도 한옥이고, 고택이고, 그렇죠. 예, 뭐 시시한 집안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너는 몇 년대에 놓고 뭐 3, 400 뭐 명함도 못 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잠깐요 옥산서원 그리고 서학서원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주에 사액서원이 있습니다. 옥산서원과 그리고 서학서원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후대에 받았는 저 가정에 가면 하나 더 있기도 한데 그거는 후대 바다가 별로 의미가 없고. 여러분, 아까 제가 수업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는 물 건너오는 동네예요. 옛날로 치면 경주 업성에서 물 건너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외딴 공간이랍니다. 외딴 공간. 근데 왜 이곳에 서학서원이 들어섰는지, 예? 시내는 왜 서원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시내는 왜 서원이 없을까요? 저는, 근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시내는 서원이 없지? 누가 같은 거는 많은데. 그 이유는요, 산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요. 시내는 산이 없어서 그래요. 저기 옥산 세신마을에 가면 있는 옥산서원 있죠. 그거는 뒤편에 자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옥산서원이라고 지었어요. 이 서학서원은 나라에서 서학이라고 준 이유가 우리 경주 동학에, 그러니까 오학에 서학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바로 서학에 해당되는 서학이라는 산 이름이겠죠. 그 산 때문에 서학서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 3권인데요. 자, 2번째 질문 나갑니다. 옥산서원에 배양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회제 이연적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자, 아까 사액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옥산서원이 사액받은 시기와 서학서원이 사액받은 시기 중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먼저 사액받았을까요? 옥산입니까? 서학입니까? 인터넷 검색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검색 안 하세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서학서원은 1623년에 받았습니다. 그럼 옥산은 1574년에 받아요. 네, 옥산이 먼저입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데요. 옥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1553년에 회대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 경주 부윤이 누구였냐면 시장이죠. 이재민이라는 분이 경주시장으로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앞전 시장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이재민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옥산서원 건립에 큰 도움을 주어서 서원 건립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옥산서원에 누구를 모셨다 그러세요? 자, 1561년도 이쪽에 김유신 장군을 모신 서학서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학사가 만들어져요. 서학사. 그때 누가 경주 부위원이었냐면 구암 이정이라는 분이, 여기 서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비석 있죠. 구암 이정 그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 있어요.
고암 이정 선생이 이 김유신을 배양하고 그러고 2년 후에 설총과 최치원을 추가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유림들과 집안들이 협조해서 나라에 소를 올리고 나중에 이 서원이라는 사역을 이렇게 받게 돼요. 자, 1572년 옥산, 1561년 서악. 자,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왜 61년에 서학이 빠르네. 서악이 빠르죠? 자, 근데 사역은 저쪽이 빠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보통 그 회대 선생을 이제 옥산 서원에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배양하고 있던 위패, 아직 이 서원이 덜 지어졌잖아요. 그 위패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당시 회대 이현적 선생을 모신 위패가 서원이 건립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봉안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옥산서원 건립되기 이전 회대 선생의 위패는 어디에 임시로 봉안되었을까요? 질문입니다. 답하십시오. 정예사, 땡. 정예사로 갔을 것 같죠? 도덕감. 예? 도덕감,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고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쪽으로는 가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아까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받을 생각 없어요. 2개 받으면 안 돼요. 2개 받아도 됩니다. 어딜까요? 아, 이게 이제 다음에 들어야 되겠다. 이 책 별로 관심이 없으시. 자, 마지막 다시 기회 드릴게요. 어딜까요? 손 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먼저 드셨어요. 어딜까요? 어디요? 서학, 서원. 거기 누구를 모셨다고요? 예? 아까 그거 맞죠, 그죠? 옥산 서원 건립 이전.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게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건데요. 당시 회재 선생이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이 서학이라는 공간은 누구를 모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건축물 가운데 사당, 저기 용산서원에 가면 최진립 장군을 모신 숭렬사후가 있고요.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서학서원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신라시대의 김유신, 신라시대의 설총, 신라시대의 최치원 선생을 모신 공간입니다. 아니, 조선 유교의 공간에 신라의 인물을 유일하게 배양한 장소가 바로 서학서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치적 중립의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정치적으로 많이 그렇잖아요. 여든 야든 뭐 하나만 걸치면 막 들떴잖아요. 그죠? 경주에서 그 완충 역할을 하였던 공간이 바로 서학서원이었고요. 회재 선생 역시 어디에 모셔둬도 사화나 그리고 당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립의 공간 이쪽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지역 유림들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정예사도 가고 도덕감도 가면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서학서원은 많이 연구가 되고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예. 경주에 수많은 부윤들이 339명이죠. 그 부윤들이 경주를 다녀가고 꼭 이 서학서원에 들러 참배를 하고 갑니다. 예. 아까 제가 세 분을 모셨다 그랬죠. 김유신, 설총, 최치원. 이 중에 한 분이 좀 성향이 달라요.
두 분은 문인데 한 분은 무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서학서원의 특이점이에요. 예. 김유신을 모시도록 적극적으로 힘쓴 분이 바로 구암 이정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 여러 이야기 에피소드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이 서학서원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병일 원장님이 이 서학을 가꾸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 꽃도 심고 오면은 머물고 자고 가고 하기 위해서 주변 정비도 하시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 이런 고택 같은 것들도 정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우리 경주는 정말 드러낼 게 많은 공간이에요. 수학여행 와가지고 고민을 해요. 어디를 갈까? 불국사. 그 다음에 안압지. 문무왕릉. 갈 데가 너무 많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 서학이라는 공간, 이 잠재되어져 있는 공간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주 어디에도 이러한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혜택 받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서학이라는 공간에 이 서학만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학서원 뒤편 도봉서당을 지나 쭉 올라가다 보면 고창호 씨의 제실 도산제가 있고요. 그 도산제에 배양된 인물이 바로 고려때 문인인 누구라고요? 오세재 선생입니다. 이분은 황성오원에 가도 시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오세재 선생의 인물과 문학성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리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도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자, 복양 오세재 선생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자, 1133년에 출생을 합니다. 송도, 개성이죠. 성내, 성안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극경, 그 다음에 한문준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때 어린 나이에 이미 그 사서, 시예부에 이렇게 능통하시고 18살에 좀 늦었지만 그죠? 진사에 향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세, 1170년이죠. 이때 바로 무신의 난이 일어나요. 무신의 난. 자, 이 무신의 난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바로 중림칠연인데요. 세성과 등지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인로, 임춘, 오세재, 조통, 황보항, 함순, 그 다음에 이담지. 이런 7명이 중국 진나라의 중림칠연, 해강을 비롯한 그 뜻을 모방해가지고 이 고려에도 중림칠연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도 배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옆에서 이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를 해요.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게 중림칠연입니다. 그리고 49세에 비로소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좀 늦은 나이에 급제를 했죠. 예, 1182년. 그리고 56세, 1189년입니다. 최치원 유지, 경주겠죠. 6년을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자,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자, 복양 오세재 선생에 대해서 그리 알려진 바가 잘 없습니다. 이규보와 관련된 이야기 대부분이에요. 그리 많이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분이 경주 입향조라고 그랬어요. 고창호시 입향조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내려왔는가? 정확한 시기가 밝혀지진 않지만 앞서 보셔요. 56세 이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6년간 경주에 머무르며 후학을 양성을 합니다. 자, 경주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 자기 어머니죠. 외할아버지가 동경으로 제고사,
그러니까 어떤 제를 지내는데 역할을 맡아 그 관리로서의 일을 하는 축사가 되어 돌아오면서 이 오세재 선생 역시 저 먼 송도에서 이 경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양까지 거리도 제법 되는데, 그죠? 먼 거리를 송도에서 경주까지 내려와 보니 경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그래가 다시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예, 경주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년이 조금 슬픕니다. 예, 식물만 즐기다 보니 예, 먹고 사는 게 그래 녹록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난에 시달리다가 벼슬을 줘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보통 우리 왜 인물평을 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벼슬을 마다하고 뭐 그런 얘기 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벼슬을 마다하는 데는 실력이 없어가 벼슬을 줘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스스로가. 그 다음에 그 벼슬을 받음으로 인해 화가 미칠까봐 벼슬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가 많죠. 예. 옛날에는 벼슬길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입신, 양명을 이루는 큰 의미를 가졌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수선한 나라의 시국에 벼슬을 통해 오히려 화가 될까 벼슬을 미루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조선으로 넘어오면 처사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유독 경상북도에 이런 처사문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게 바로 앞서 처음 말씀드린 원사정제 중에 누정입니다. 누각과 정자를 많이 경영을 했는 데가 경북입니다. 특히 경주도 정자가 많지요. 예, 벼슬을 안 해도 정자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혹시 안강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강? 안 계세요? 불국사, 경주시가지, 경주 내남에도 정자가 많았어요. 경주 최씨의 어딥니까? 집청정. 거기도 경주 최씨 정자고. 특히 안강 쪽에 가면, 제가 지금 요즘 안강 쪽을 많이 둘러보고 있는데요. 안강에 가면 이 누정이 많아요. 저기 단구리 가면 흔히 아는 삼계정, 당구서원, 그 다음에 영귀정. 그쵸? 유명하죠? 육각입니까? 육각.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오서재 선생을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찾았어요. 경주, 그리고 채치원, 학을 타고. 자, 이규보가 오세재를 위해 제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인들의 글에 이 오세재 선생을 평가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원은 비습한 곳이라 오래 머물 수 없어 아마 학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리라. 여러분, 고은 채치원 선생이 마지막이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전해 내려옵니까? 고은 채치원 선생이 어디서 이렇게 또 구름 타고 어디에서? 어느 산? 해운대요? 그 물 받고 오면 돼. 그거 뭐 하러 갑니까? 채치원 선생이 해운대 이름을 정한 사람이죠. 맞아요. 가야산입니다. 채치원 전을 보면 맨 마지막 가야산 큰 바위 위에 신을 가지런히 놓고 학이 되어 날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이 되어 날아갔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세속을 떠나 멀리 잠적했다. 뭐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이 바로 오세재 선생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운의 아이콘이에요.
최치원생도 어린 나이에 당나라 유학 갔다가 돌아와가 신라에 크게 대접받지 못하고 나라가 고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합천 가야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세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글도 보면 신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도 신선의 집에 논이시겠지. 그만큼 고결하게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오세제 선생이. 예. 여기도 보면 행장을 지어 씨 올리고 예사를 붙이려 하니 파랑새 사자 훨훨 날아와 물고 가죠. 사자는 심부름꾼이죠. 파랑새가 와서 이 소식을 좀 전해주려. 요 행장은 뭐냐면요. 유시복이라는 분이 그 오세제 선생의 행장을 짓게 됩니다. 예. 그 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그 삶을 잠깐 봤죠. 크게 드러낼 게 없어요. 생략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한림 별곡에 송사를 쓰면서 문학적으로 큰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같은 동시대 인물들을 통해 찾아야 돼요. 이분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오세제 선생은 고려 때 인물이고 생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태어나기는 1133년에 나셨지만 돌아가신 해가 불명확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치원 선생과 같이. 그래서 그분은 살아오면서 대과에 늦게 급제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170년 바로 정중부의 무신의 난을 겪으면서 자신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벼슬 그거 뭐 중요합니까? 멋이 중요한디 안 그래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게 뭐죠? 건강요? 저의 1년을 사가십시오. 얼마 주실래요? 와, 세월. 예. 팔고 싶은데요. 그것도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실 건데요? 줄락한 대로 주실 거라고요? 제가 안 팝니다. 예. 그만큼 자기의 수명, 명은 이래 천수를 누리고 이래 가셔야 되는데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저처럼 이래 술을 많이 먹어 이래 목 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중림칠연입니다. 이 중림칠연 이야기를 하려면 그 중국 동진 시대 그때 유명한 자가 도연명이라는 자가 있죠. 그죠? 자연주의, 도가 등등 이야기하는데 중림이라는 이 자연에 묻혀 사는 현자들입니다. 고려 무신정권 때 결성한 문인 이 다음과 같은 7분들입니다. 그 중에 보세요. 정확한 시기는 이렇게 돼요. 이인노가 1180년에 급제를 했고요. 그때 계양 서기로 가다가 직사관 일을 맡아 한림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로 중림고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중림칠연, 해자칠연, 강자칠연 다 영남을 나타내죠. 중림고해 다 같은 의미들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규보 학문적으로 절친입니다. 이 칠연설을 썼는데요. 이 칠연설이 뭐냐면 중림칠연의 이 7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세제와 아주 돈독한 우정을 나눴다라고 돼요. 자, 이들은 서로 만나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호탕하게 즐겼으며 세인의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그것은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 이 중림칠연 가운데 오세제라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이규보에게 중림칠연이 가입을 권하자 이규보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이규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규보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혹시? 고려문인? 행복했을까요? 이분은 그렇게 삶이 녹록지는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려의 어떤 외교 문서라든지 또 짧지만 강력한 식구 등을 남기면서 문장가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고려사 이규보 열전에 보면 이규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시문을 지을 때 옛 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침없다. 그러니까 파격이 된 말이에요. 파격. 원래 순탄하게 가야 돼요. 문인들은. 파격을 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글이 기세가 있고 당시 조정의 중요한 문서는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그리고 무신정권과 그리고 대목, 몽고의 항쟁 등 내오외환이 겹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신은 상당히 위태로우면서도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번외 이야기인데요. 고려사가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려사를 조선에 와서 수정을 보거든요. 좀 이상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믿을 만한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 이규보와 오세제의 인연입니다.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더 오래 살았노?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이규보 생이 늦게 태어나신 거예요. 오세제 생이 1133년생이시고 이규보가 1168년생입니다. 자, 35년이면요 할배입니다. 할배. 할배하고 손자 나이트예요. 근데도 시문으로는 벗으로 여겼다라고 하니 이규보의 문학성이 대단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동국 이상국집의 이규보의 7연설 그 내용에 보면 그때 내 나이 19이었는데 이규보죠. 오세제 덕전은 자입니다. 망년후 나이를 잊고 벗으로 삼는다. 이 망년후 모임에 데리고 갔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 자, 계산해 보세요. 당시 이규보가 19이면 이 오세제 선생은 몇 살입니까? 35를 더하면 거의 50세, 그죠? 예, 모든 것이 농익을 때 49에 대과급제를 했다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규보의 예사 제문, 그리고 오덕전생의 예사병성, 아까 그 외에 족자 걸리는 거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규보와 오세제의 인연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써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미 오세제 선생은 50세면 대가급제를 한 이후입니다. 그죠? 이미 중앙에 올라가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문학 신동인 이규보를 만났으니 서로 뜻이 통했을 것이고 또 시대에 따른 어떤 비판의식도 서로 상충했을 것입니다. 자, 고려사 이규보전 그리고 동국 이상국지 서문 등등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답니다. 어떤 이가 나무라며 말하기를 선생은 오세제를 말해요. 나이가 이규보보다 30년세나 많은데 왜 이 미련한 애를 가까이 하여 교만하게 만듭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규보를 낮춰 부르는 이야기예요. 왜? 고려사지요. 이규보가 따랐던 스승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려의 충신인 누구요?
아, 크게 이야기해도 크게. 아니, 이거 교수님, 이거 왜 오셨어요? 너무 많이 하시는데. 누구라고요? 아니, 진짜, 맞아요. 아까 뭐라 하셨다? 최충이요, 최충. 최충이라 하셨어요? 저는 그래 들렸는데. 바로 이기보의 스승이 바로 최충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그리 좋게 보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거가. 그렇죠?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예. 수업 시간에는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때 기존 정권을 따르는 사람과 또 신정권을 따르는 늘 대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양면성. 그것 때문에 이제 사하와 당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재와 이규보는 서로 간의 인물됨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35세라는 나이를 초월하고 문학적으로 벗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물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애도하는 글도 남기기도 하지만 쉽게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 한문 번역 일을 하다 보니 번역하지 말아야 될 글도 막 번역을 하게 돼요. 이걸 잘못만 하면 하나의 글을요, 이쪽에서 보면 잘했는데 이쪽에서 보면 못했어요. 예. 진짜예요. 그게 1725년 경주에서 일어난 계림사화, 그 문제점이 된 인산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남인들 측에서 보고 노론들 측에서 보면 또 달라요. 예. 그 옛날 경주 저기 어디죠? 저기 도당산 아세요? 저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도당산 터널 만나죠. 그 도당산 지나가 그 상서장 그 언저리 쪽에 옛날에 인산소원이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소원이 1725년을 기점으로 이후에 사라져요. 어떤 이런 궁지럽은 과정을 거쳐.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기록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오히려 이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또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글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 글도 오류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걸러내는 게 역사 인식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세재 문학성에 대한 평가는 장황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칭송의 글이기 때문에 한유 두보까지 나와요. 한유 두보 나왔으면 다 나왔죠, 이게. 예. 그러고 이 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뛰어난 문장을 가졌음에도 뒤에 보면 그 사연이 애절하고 비장하고 억양의 변화가 또한 나치가 있어 참으로 옛 사람이 기풍이 있어 일러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그만큼 글을 잘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추천을 받지 못했으니 너무하도다. 세상이 박절하고 조범이 이 같으니요. 추천을 받지 못했다? 생략된 게 너무 많았다 그랬죠? 파가 달랐다. 그렇게 봐야 될 때, 일단은 중림칠연에 가담을 했다라는 자체가 당시 조정을 비판하는 부류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학문됨을 인정하고 문학성을 받들어 추천을 해도 조정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할아버지를 따라 경주에 내려와 멀리 수도를 떠나 이 경주에 와 있는 것이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고, 옛 신라의 최치원과 같이 자신 역시 어떤 뭐라 하죠? 동질감 느끼면서 여러 문인들이 그의 마지막을 표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경주, 최치원, 학, 신선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본 것입니다. 자, 오세재 선생은 집안 자체가 다 수재들이에요. 셋째 학렬이죠. 오세공, 오세문, 오세재. 야, 이 글자만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공, 문, 재. 형들의 공부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재주도 뛰어나고. 자, 그의 그 큰형제는 오세공이라는 분은 고려 의정조. 여기 보면은 청주목 당서기. 그 다음에 명정조의 안찰사. 안찰사 하면은 뭐 관찰사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에 와서는 관찰사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 잘했는 집안이에요. 그 다음 둘째 오세문. 역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글을 다 읽으시면 이 자료집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고금의 시집 가운데 300운이나 아분을 한 작품이 없는데 나는 302운을 지었다. 이게 300운 차운 작품이 있어요. 그만큼 시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300의 운을 짓는데도 막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고, 또 삼국유사에 하면 역대가, 역사에 대한 기술을 시대의 순서대로 노래, 가사말을 붙여 찍었다 이 말입니다. 자, 책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운시라고 돼 있죠. 이 보면 둘째 형이 공부를, 글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조수라. 그 다음에 군충시. 그 다음에 오세재 선생. 이거는 지금도 보면 오세재 선생의 한시가 고등학교에 수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주 황성공원, 그리고 전북 고창의 문학비공원에 글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성공원에 시비죠? 네, 있습니다. 황성공원 비원. 아, 그걸 비원이라 그래요? 맞아. 그 대충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시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숲이 이렇게 막 우거진 길을 이렇게 지나가요. 맞아요. 그 김유신 장군 동상 올라가는 계단 지나면 바로 왼쪽에 그 시비가 모아져 있습니다. 복양 오세재 선생. 가고 하나 더 하죠. 거기서 조금만 더 가세요. 더 황성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활터 호림정 뒤편에 비석이 29개인가? 쫙 세워져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조선시대 경주 부윤과 관찰사를 기리는 비석, 공덕비, 영세불망비 등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경주 업성 지금 복원하고 있죠. 경주 업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조선시대 그 비석은 그쪽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지금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됐어요. 자, 이 오세재에 대한 평가는 현정일고 이 집안에서 편찬한 겁니다. 현정이라는 글 자체가 이 오세재 선생의 시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 이직, 이 김종직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도 오세재 선생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국이상국지 서문, 이규보의 글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세재 선생은 무신난으로 1170년 조정의 환멸을 느끼고 세속과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따라 경주로 내려오는 계기가 되었고, 중림칠연을 자처하면서도 시문으로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말은 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는 학자의 소임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물러나서, 그죠? 자기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했다는 말이고. 하지만 초라한 말년과 벼슬을 하지 않은 큰 벼슬을 못했단 말이에요. 일개 선비의 행보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때 경주에서 대과급제를 이룬 이 복양 오세재 선생의 업적은 많이 감춰지고 소략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아내고 드러내요. 경주 시민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자,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드릴 질문은 오늘 우리가 고창호시 복양 오세재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제실인 도산재를 사진으로 보며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고려의 문학, 기동이라고 그래요. 기동. 아주 재주가 뛰어난 기동이라고 불렸는 이규보가 이 복양 오세재를 칭송하고 그리워하였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고려의 오세재와 이규보 두 선생의 나이 차는 얼마나 났을까요? 손 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선생님 계속 손 드셨는데 더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35세요. 맞습니까? 연도까지 맞추셔야 되는데. 복양 오세재 선생의 출생 연도가 어떻게 되시죠? 1133년. 1168년은 누군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열중해서 들으시고 다 맞추고 가셨는데 세 군밖에 없어가. 이게 인터넷 가면 파거든요. 자, 솔직히 저도 2시간을 이래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게 이제, 근데 상당히 몰입을 하시고,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문화해설사가 돼야 돼요. 경주 문화를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지니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의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왜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옛날 집이나 그리고 현판, 비석에 새겨진 글 등, 기와 조각 등등 살펴보면 예전에 그런 문화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제 고향이 덕동이라 그랬잖아요. 덕동이 몇 해 전에 가뭄이 들어갔고요. 한 몇 년 됐어요. 그때 되게 가뭄이 들어가 거의 바닥이 드러낼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덕동마을은 안 드러나고,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신라시대 공동묘지 무덤이 드러났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고 달려갔어요. 하니까 정말 이 당시 신라인들의 무덤 자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 뭐 발굴하니 많이 하다가 또 비가 와가 또 덮어버렸거든요. 예. 평생을 살아도
어른들도 모르셨고, 그거 내 띠 놀고 하던 데인데, 그거가 공동묘지였는 걸 모르셨다 하더라고요. 자, 경주는 함부로 땅 파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수학, 인문학 강좌도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